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오늘 준법경영과 ESG 대응 방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함께 진행해 주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울 회장님과 홍미경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ISO라고 부르는 이 표준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ISO 인증을 통한 ESG 경영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한국준법진흥원을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이 ISO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로서는 ISO 37301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은 기관은 두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저희 한국준법진흥원이고요.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앞에 적어 놓은 것처럼 공평성. 아무래도 37301이든지 37301 같은 경우에는 부패 방지라든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공평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격한 자원 확보와 모니터링, 그리고 고객 정보에 대한 기밀 준수 최우선, 그리고 고객 불만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 네 가지 주요 원칙을 저희의 기관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오른쪽 하단에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IAS라는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증서가 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ESG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요. ESG와 이 ISO 표준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환경 관련된 이슈로는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선언을 했었죠.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 투자 안 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우리 김용진 이사장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50% 이상은 이런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약속을 공언을 했는데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말은 ESG 경영을 한다고 했지만 왜 탈석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탈석탄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압력, 푸시가 있었었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연금도 탈석탄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얼마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SK 에코플랜트라는 이름을 사명을 바꿀 정도로요. ESG에 걸맞는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ESG 중에서도 특히나 환경 분야에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더군 제일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발전산업 또는 제철산업 중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안 그래도 환경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ESG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좀 더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영역을 보면요. ESG 경영 입문한 중소기업, 사회 영역부터 S가 사회인데요. S 영역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ESG 경영 그러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같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대기업 대비 많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ESG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잘 해줄 수 있을지
이들을 대상으로 잘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정부 차원의 고민도 있고, 또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의 공급망인 협력회사들, 중견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회 영역에서는요, 최근에 회계법인뿐만이 아니라 법무법인, 우리 컴플라이언스다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많이 지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호사, 로펌 쪽에서도 ESG 경영 관련해서 많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가 결국에는 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ISO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 품질 분야 또는 안전 분야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그런 표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기본 철학 자체가 일단 준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준법,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께서 이쪽에 이 사회 영역에서는 큰 기대,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께 전문가분들께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각 기업들의 ESG 그런 경영 현황이 수준이 높아지기를 우리 사회가 또 간절히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이 이제 시행이 곧 내년도부터는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 인권과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준법 경영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요. LG 같은 경우에 이사회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비단 LG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기업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그들 기업 자체에 ESG 위원회 또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준법 경영이라든지 윤리 경영 차원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요. 사회이사 중 5명 여성 이사로 늘렸다라고 하면서 뒤에 꼬릿말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ESG 를 평가하는 또 공시하는 기준에 보시면 이런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남녀 성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남녀 성비뿐만이 아니라 이사회 다양성 안에는 좀 더 많은 것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인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언어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출신에 대한 다양성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SG라는 것은요, 우리 영어로 보면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우리 지금까지는 많이 혼용해서 Environment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원문, 제일 처음에 ESG를 이야기를 한 곳의 원문에 의하면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 뒤에 이슈가 붙어 있다 보니까요. 앞에가 이제 형용사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각 기업들, 우리가 어느 기업에 투자할까를 평가할 때에 재무적인 요소만 보고 판단을 했었더라면 이제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보고 즉 비재무적인 요소인 이런 ESG를 보고 투자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가 바로 ESG가 되겠습니다. ESG는 2003년, 2004년, 2005년 유엔 주관의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6년도 4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PRI라는 UN PRI라는 책임 투자 원칙을 선언하면서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책임 투자 원칙이다 보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들이 이제는 돈만 보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리턴 회수할 수 있을까만 보고 투자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면서 많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UNPRI라는 곳에서요, E와 S와 G 각각의 영역의 주요 항목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요. 특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원 고갈, 물, 공해, 산림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 영역에는 인권이나 근로자 안전,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 조건, 근로자 관계. 이 사회 영역은요, 특히나 이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법규가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지배구조 이 안에서도 법으로 커버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사회 영역에 있어서는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권부터 안전, 그리고 강제 노동이라든지 아동 노동,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가 이 사회 영역에 들어 있고요. 그 지배구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ESG를 그냥 지배구조라고 번역하지 않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배구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누가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 그대로 지배 구조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ESG의 G의 거버넌스는요, 단순히 지배 구조만을 지분율이라든지 그들의 흔히 말하는 소유와 지배 괴리도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이런 지배 구조가 아니라 이 ESG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나 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첫 번째가 뇌물 및 부패가 들어가 있는데요. 뇌물 부패가 꼭 지배구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느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윤리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 거버넌스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뇌물 및 부패, 그리고 경영진들의 보상, 이사회의 다양성 및 구조, 그리고 정치적 로비 및 기부 또는 조세, 세금과 관련된 전략들도 다 이 거버넌스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ESG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ESG, 과거에는 재무적인 성과,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했었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정보인 ESG까지도 고려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겠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ESG를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준이 UN GRI라는 것이 있습니다. UN EP에서 UN 환경계획에서 발의를 해서 만든 그런 곳이 GRI가 있는데요. 이 GRI가 생긴 이유도 엑손이라는 그 거대 정유 회사가 알래스카 해안에 1989년이죠. 1989년에 알래스카에 원유를 싣고 가다가 배가 자초하는 암초에 부딪혀서 막대한 양의 많은 양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요, 엑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 회사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자연 환경 오염을 했다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게 되죠. 그리고 그 소송이 꽤 지난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엑손이라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정유회사가 특히나 ESG 경영이 도입되면서부터 정유회사들이 다 어렵습니다.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최근에 지난주 기사에는 엑선모빌이 사회이사의 2명이 기후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었다는 기사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처럼 정유회사들은 ESG로 좀 자유롭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1989년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었죠. 투자처로서는. 그런데 예상치도 않았던 환경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는, 즉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때부터 투자자들이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1997년에 이제는 기업들이 비재무적인 정보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가 조직이 생겼고요.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 GRI 기준에 따라서 비재무적인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ESG는 기업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때 말하는 리스크는 우리 아이소 19011에서 이야기를 하는 정의가 있는데요. 리스크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 및 영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때 말하는 불확실성은 어떤 사건 또는 이해 또는 지식 결과, 어떤 가능성과 관련된 결국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부족 상태가 바로 불확실성이고, 이런 정보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및 영향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조금 뒤에 설명드릴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공시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아이소에서 말하는 우리 37001이라든지 아니면 37301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준법 경영이나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그 아이소는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아이소라는 것이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소 9001, 우리는 품질 경영 인증을 받았다. 또는 환경 경영 인증을 받았다.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ISO 14001, 9001, 45001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낯익게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소는 1946년 런던에서 그 당시에는 25개국 65명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요. 어떤 우리 표준화를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아이소는 67개 기술위원회 함께 이제 설립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는 165개의 국가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이 ISO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표준원이 여기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우리 준법 경영과 아이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아이소에서는 2010년도에 이미 ISO 26000, 제가 지금 아이소와 ISO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들으셨던 단어가 아마 ISO일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 아이소라고 부르긴 하는데, ISO 좀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ISO 26000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우리로 치면 ESG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확히는 기업은 아니고요. 모든 조직이 해당되는 사회적 책임을 이 가이던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이제 횟수로는 12년째가 되었는데요. 이 사회적 책임의 표준인 이 ISO 26000에서는 크게 7가지의 우리 7 코어 서브젝트라고 하는데요. 7가지 핵심 주제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권, 노동, 윤리, 환경,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 발전,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 7가지가 이 ISO 26000에서 다루고 있는, 즉 어떠한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려면 7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 영역들을 굉장히 잘해야 돼라고 정해놓은 영역이 바로 그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7가지를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는 요즘의 말로 하는 ESG에 다 매핑이 됩니다. 환경 들어가 있고요. 거버넌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사회가 인권, 노동, 윤리, 소비자, 지역사회가 바로 이 사회, S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ESG 중에서도 이 S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ISO 26000부터 시작된 표준이 있고요. 이 표준은 ISO 26000은 인증은 아닙니다. 인증은 아니고 가이던스, 말 그대로 가이던스, 안내 지침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ISO 26000을 참고해서 우리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 잘하고 있는지,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 한번 셀프 측정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던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소에서는 14001이 있습니다. 환경 경영 관리 시스템인데요. 전문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건 인증 제도죠. 뒤에 14001로 끝나는 것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환경 분야에서는 14001. 꽤 많은 기업들이 이미 14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ISO 50001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에 좀 특화된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요즘에 이 환경 부분과 또 에너지가 요즘에는
아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 탈석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에너지가 이 환경 영역에 들어와 있냐면요.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전력 발생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도 크게 보면은 환경 영역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도 이 환경 어떤 인증 마크, 친환경 인증 마크를 볼 때에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RE100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나왔죠. RE100이라는 것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건데요. 리뉴어블 에너지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어떤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다시 재생에너지로 커버하겠다라는 목표,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와 에너지 사업이 자체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 영역도 환경에 포함이 되고요. 사회 영역은 가장 큰 것이 제품 품질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제품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ISO 9001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O 45001은 안전과 관련된 인증 제도가 되겠고요.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ISO 37001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거버넌스 쪽에서는 인증 제도가 되겠고요. 또 지난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것이 바로 ISO 37301입니다. 이것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부패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좀 더 영역은 우리 제 다음에 이어서 홍미경 국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건데요. 우리 301 최근에 나온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증이 좀 더 포괄적이다. 과거에 있던 37001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인증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ISO 26000이라는 것이 먼저 있다. ESG를 포괄하는 그런 어떤 가이던스, 표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ISO 26000 같은 경우에는 혹시 UN SDG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UN SDG의 1번부터 17번까지 UN에서 정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 확정을 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6,000의 경우에는요. 밑에 1, 2, 3, 4, 5, 6, 7 숫자가 쭉 있죠. 그래서 16번까지 있는데요. 17번을 제외한 17번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을 제외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 바로 ISO 26000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피 박스를 보시면 이때 이것이 바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코어 서브젝트 7가지 코어 서브젝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거버넌스부터 나머지 6가지 그러한 주제들이 적혀 있습니다. 맨 위에 거버넌스가 있는데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프레임 또는 의사결정 방법,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인권이나 노동이나 환경이나 윤리나 고객이나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그쪽의 거버넌스가 정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환경을 고려하고 인권을 고려하고 또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위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오가니제이셔널 거버넌스가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최근에 유럽에서는 ESG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요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ESG 중에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ESG는 결국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된 어떠한 지표, 관점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라마다 또는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2%인가를 어느 한 제철소가 발생시키고 있죠.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환경,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철 회사들은 또는 발전소들은
ESG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가 큰 부분. 또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쪽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한국은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유럽은 환경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큰 트렌드는 그렇지만 더 맞는 접근 방법은 남이 어떤 것을 하니까 우리도 환경에 신경 써야지, 우리도 거버넌스에 신경 써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리스크가 큰 쪽부터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ESG 중에 G가 ISO 37001과 37301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ISO에서 말하기로는 이 거버넌스 오브 오르가니제이션스라고 해서요. 아예 조직의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ISO 표준으로 37001과 37301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기업이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ISO로 접근을 한다면 37001은 부패 방지이고요. 안티브라이버리가 되고 있고 37301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직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ISO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장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ISO 26000에 이미 ESG가 다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환경이라든지 사회나 거버넌스 영역에 또 특화된 ISO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37301, 37301을 별도로 좀 뽑아놓은 이유는요. 그러면서도 E와 S와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 박스잉을 해놓은 것은요. 컴플라이언스다 보니까 준법 경영이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거버넌스, 이사회라든지 지배구조 이런 데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통제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통제로서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부분에도 환경법이 있고요. 사회에도 안전보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법들이 사실은 ESG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7301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영역, 물론 ISO에서는 거버넌스 영역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이 37301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가 넓다. 환경, 다 법과 관련된 것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ISO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근로시간 같은 것이 강조가 되면서 이 사회 영역들입니다. 다 사회 영역들인데요. 근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춰서 이 준법 경영이 이 사회 영역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이 37301은 좀 더 폭넓게 커버를 한다. 최근에 이건 조금 더 ESG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생소한 기관일 수도 있는데요. TCFD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TCFD는 2015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 2017년도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즉 많은 투자기관들이 ESG를 따라서 공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ESG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공시 기준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공시 기준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우리 기관이 공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공시기관 중에 또 한 곳이 탄생했는데요. 이 TCFD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블랙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ESG 검색하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투자 운용사가 블랙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블랙록의 회장님께서, 레리 핑크 회장님께서 아예 꼭 집어서 ESG를 강조하시면서 ESG 강조는 몇 해 전부터 했는데 그 중에서도 꼭 집어서 SASB, SASB 또는 TCFD 기준으로 기업들에게 공시해라 할 것을 권장하셨거든요. 근데 말이 권장이지만 우리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기관 투자 중에 3등, 세 번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LG전자만 하더라도 세 번째 주주가 바로 이 블랙락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곳에서
아예 ESG 경영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스부 또는 TCFD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TCFD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최근에 신한금융 같은 곳에서도 아예 TCFD를 포함한 TCFD 기준을 담은 ESG 하이라이트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할 정도로요.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지표 중에 공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TCFD입니다. TCFD가 약자인데요. 이 C가요.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예요. 즉 기후와 관련된 재무적인 어떤 공개 거든요. 즉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바로 이 TCFD의 약자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ESG 중에서 환경, 기후 변화니까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기업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거래를 하시려는 기업에서는 이 TCFD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TCFD라는 곳에서도요, 네 가지 에어리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특정 기업이 우리가 ESG 경영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이 TCFD 관점에서는 그 ESG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기 이전에요.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럼 너희들 ESG 경영을 잘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어 있니?가 첫 번째 질문인 거죠. 관심사가 바로 이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요,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공시 기준이다 보니까요, 이 거버넌스도 모든 회사 전반적인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이때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버넌스가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체계적인 조직 하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웠는지가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전략, 스트래테지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옵니다. 전략을 세웠고 그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매트릭, 평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공시할 것을 요즘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몇몇 공시 기준들 서로 흩어져 있는 그런 공시 기준 기관들끼리 협력해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을 만들려고 지금 움직임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일화가 되면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그들의 ESG 경영의 성과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을 공시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TCFD 같은 경우에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7가지 원칙이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 TCFD를 따라간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지속 가능 경영 관련된 금융, ESG가 결국 투자자, 처음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시작된 용어이기 때문에요. 지속 가능 금융이라는 Sustainable Finance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렵지만 조금만 우리 영어로 ESG를 검색을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Sustainable Finance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 이때 이러한 지속가능 금융 쪽에서도요, 이 TCFD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원칙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뻔한 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정보 공개는 관련 정보를 제시해야 된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ESG가 핫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ESG 성과라고 해서 홍보라든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TCFD라든지 GRI라든지 이런 공식 기준 관점에서 보면은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ESG 경영 활동의 사례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이것저것 다 정보 공개해서 오히려 투자하거나 이런 이해관계자, 이러한 ESG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 공개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라. ESG와 관련 있는 정보만 공개하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ESG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 홍보 자료나 기사를 보면은
좀 우리 TCFD가 얘기하고 원하는 또는 GR에서 원하는 그런 ESG에 대한 내용은 사실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잘하겠다. 대부분 아직은 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해외 언론이죠. 잘하겠다라는 얘기 그만하고 뭘 했는지를 이제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정보 공개는 구체적이며 완벽해야 된다. 지금까지 각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의 ESG 경영을 많이들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이며 완벽해야 된다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보통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이진 않죠. 좀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투자자들이 원하는 또는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좀 잘한다는 기업들은요. ESG 경영 보면은 ESG라는 말도 안 쓰는 게 꽤 있습니다. 우리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평가 기관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로부터 트리플 A, AAA 등급을 받은 가장 높은 등급이 AA, 트리플 A인데요. 트리플 A를 받은 미국에 있는 모 전자기업의 경우에는요. ESG라는 단어를 그들 홈페이지라는 데서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서스테너빌리티 또는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활동을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름만 ESG를 할 뿐이지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가 굉장히 중장기적입니다. 올해 뭐 했어요? 이런 이제 보고서 우리가 흔히 발간하는 이런 보고서단의 내용들이 아니라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좀 재미있는 것이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그런데요. 세 번째 원칙과 이제 일관성이 세 번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정보 공개는 명확하고 균형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명확하고 균형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업들은요. 목표를 세우고 매년 달성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균형이 있다라는 건데요. 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보통 많은 기업들이 ESG 그러면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미달했다든지 아니면은 잘못한 어떤 사건 사례들도 같이 포함해야지 이게 균형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ESG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ISO 37301에서도 우리 준법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은 아무래도 나쁜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미달했던 성과들은 공개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올바른 TCFD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TCFD에서도 원하고 있는 공시 기준은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원칙 네 번째는 정보 공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적이어야 된다. 일관성. 그러니까 올해 측정했던 결과가 내년, 내후년 매년 측정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우리 산업재해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산업재해율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A 방법으로 산업재해율을 하고 내년에는 B라는 방법으로 산업재해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비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으면요.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건지 나빠졌다는 건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는 단어가 또 앞에 붙어 있는데 이제 막 시작입니다. ESG를 공시하는 것들,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물론 GRI라는 곳에서 1997년에 만들어서 2000년도 초반부터는 GRI 기준으로 많은 기업이 공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ESG라는 또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공시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올해는 우리 ESG, 우리 해외 잘하는 기업들처럼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자라고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내년, 내후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기업과 잘 맞지 않는 지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바꾸셔야죠. 바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서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우리 업종이 있으면 요식업, 음식업, 요식업이 있다고 요식업에 회사들이 A, B, C, D가 있으면요. A가 TCFD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B라는 기업이 공시를 하고 했을 때 같은 산업군 안에 있는 기업들은 TCFD 기준으로 서로 공시를 했으면 이 기업들 간 서로 비교가 쌍대 비교가 가능한 것이 좋다라는 거죠. 똑같은 업종인데 똑같은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데 서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공시하는 기준이 다르면 이제 투자자들 우리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가상화폐도 있고 주식도 있고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할 때도 우리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도 있으면요. 그들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다양한 업종을 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정 부분은 전자산업 주식을 사고 일정 부분은 요식업 사업을 사고 일정 부분은 유통회사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담아서 그들의 리스크를 해칭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우리는 전자업종의 주식을 일정 부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업종마다 똑같은 전자업인데 회사들마다 다 다르게 공시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디가 더 어느 전자 기업이 더 좋은 거야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나 산업 이런 내에서는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 좋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는 신뢰성이고 검증 가능해야 되며 객관적이어야 된다. 검증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TCFD에서는 제3자 검증을 받으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 할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검증도 가능해요. 누군가가 정말 그 기업이 공시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 너희 공시한 게 좀 맞아? 라고 했을 때 그게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제3자의 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이 셀프 어세스먼트를 하고 공시한 내용과 제3자가 와서 평가해서 공시한 내용이 이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보 공개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결국은 리스크라는 관점인데요.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 투자자들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 기업이 현재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가 궁금해 하는데 이미 리스크가 다 터져서 나중에 그 뒤에 한 1년 뒤, 2년 뒤 지나서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양가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주와 또 대리인이기도 한 이사회 이런 분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이 적시에 정보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ESG 경영 그러면 의지 표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은 결국에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겠죠. 말은 ESG 경영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 하지 않으면 이제 워싱이 되겠죠. ESG 워싱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의지 표명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다짐.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건데 이번에는 5kg을 뺄 거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좋은 스트레스인 거죠. 긴장감, 좀 더 의지 이런 측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의지표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할 거야.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이지만 의지 표명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이제 워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검증 또는 성과가 이런 ISO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이러한 국제적인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아까 환경 부분 그리고 사회 부분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가 ISO 표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ISO 표준 자체가 PDCA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체계적인 ISO 표준을
인증을 받고 준수를 한다면 그 결국엔 그 조직이 얼마나 ESG 측면에 건강한지 안 한지 국제적인 표준, 잣대를 가지고 이분들이 야, 우리 조직은 컴플라이언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어서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밖에 없는데 어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뢰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해서는요. ISO 26000부터 또는 37301, 3700 이런 관련된 ISO 표준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형식적으로 인증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경영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뒤에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